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문성호 대표님께서는 국제변호사시고요. 한국 ESG학회 부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현재 올댓 러닝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ESG와 리더십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ESG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A, B, C, D, E, FG가 아니고 ESG다 이럴 정도로 이제 ESG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ESG를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설팅 회사분들도 하시고요. 학교에서도 하시고, 또 군부대에서도 ESG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ESG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보면 70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 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한 200페이지 정도로 잡으면 한 14,000~15,000페이지의 자료가 있는 거죠. 어떤 그 경영 요소가, 분야가 14,000~15,000페이지가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디지털이라는 용어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용어 다음으로 많은 그 자료가 있는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얘기고 아마 ESG 무슨 최고위 과정이나 강의 과정 들어가 보시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ESG가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셔도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ESG를 내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자꾸 파시는데, 사실 ESG는 이렇게 스토리나 맥락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ESG를 처음 얘기한 게 UN이거든요. UN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ESG에 관한 활동을 펼치고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ESG는 그냥 스토리나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책이나 정보, 지식 이런 거는 뭐 유튜브든 또는 그냥 인터넷에 ESG 치시면 그냥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ESG가 36,500건이 나왔대요.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나 이런 뉴스에. 16,000여 건이 이제 메타버스였고요. ESG는 하루에 100건씩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 SG라고도 읽고 으쓱이라도 읽고 하여튼 ESG를 어떻게든 체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 제 소개를 우리 손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ESG를 가지고 책들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연세대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문성호 교수입니다. 자, ESG, 그럼 우리가 각각 뭔지는 다 아시죠? E는 환경이라면 뭐 기후, 대기, 물, 토양 등등입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뉩니다. 자연환경은 땅, 흙, 물, 공기 이런 게 자연환경이죠. 이런 걸 해치면 우리가 환경을 훼손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 있죠. 소음, 진동, 폐기물 이런 게 생활환경이죠. 생활환경을 해치면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이 환경 훼손과 오염을 막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S,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인권 얘기도 있고요. 요즘 이제 중처법, 산업안전,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의 안전, 또 뭐 아동 노동 이런 문제도 있고요. 가습기건 이런 걸로 소비자 안전 얘기도 있고, 또 이 공급망 얘기도 있는데요. 공급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협력사 지원하는 것도 공급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업이 위수탁 기업과 거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세계 뭐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요번에 어느 국가가 나토에 가입한다니까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는 거, 이런 것도 다 공급망 문제고요. 닌텐도에서 이번에 전쟁 게임을 출시하려다가 안 했죠. 멈췄죠.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 게임 출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다 S 이슈죠. 그다음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지배구조는 정말 다 그냥 상법입니다. 지배구조는 제도입니다. 90%가. 나머지 10%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SG는 원래 ESG가 아니었고요. SEE였습니다. Social, Environmental, 그리고 E가 Ethical이었습니다. 윤리. 그래서 기업이 환경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져라. 그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형용사로? 그런데 왜 G가 됐을까요? 리먼 브러더스나 엔론 사태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보니까 기업의 윤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윤리를 드러내고 그냥 지배구조, 골조를 확 박아서 기업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라. 그냥 지배구조를 갖다 박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형용사고 하나가 명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ESG 2.0의 시대죠. 사실 ESG가 우리가 2019년 추석 때부터 빅데이터로 데이터가 엄청 증가를 합니다. 그때 막 ESG란 단어가 뜨고 2020년에 대기업의 신년사들에서 ESG를 회장님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은 2020년 1년 내내 ESG를 외쳐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 정부가 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탄소중립 원년도 발표하고 또 ESG를 위해서 KESG 가이드라인이나 K 텍소노미 막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게 작년 말까지 얘기였습니다. 이제 올해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투자자들이 ESG는 원래 우등생인 기업이 돈만 벌지 말고 재무성과만 높이지 말고 모범생이 되라는 거야. 즉 모범생까지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벌면서 뭔가 투자할 기회를 찾아. 이렇게 돈을 벌 기회를 찾아 하고 투자자들 막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CSR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사회공헌 활동. 근데 왜 이거보다 ESG가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CSR은요, NGO나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하면 좋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ESG는요,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기업은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돈 든 투자자가 돈을 흔들면서 ESG 안 하면 다 회수할 거야. 소비자들이 ESG 안 하면 물건을 안 사줘요. 그러니까 기업은 ESG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SG는 이게 패션 매니지먼트 아닌가? 지나갈 거 아닌가? 안 지나가요. 그게 ASG든 BSG든 바뀌겠지만 그 맥락은 안 바뀔 겁니다. 자, 정부도 이제 작년 말에 간신히 KESG 텍소노미 발표했는데 올해 뭐 정부도 바뀌고 뭐 새로 대통령도 바뀌고 이러니까 정부도 뭔가를 해야겠어요. 그게 2022년 우리나라의 현 주소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나는 이제 ESG를 다 했는데 내 협력사들 중에 혹시 뭐 인권 탄압이나 뭔가 이상한 원료를 쓰거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탄압한 원료를 갖다 써서 내가 미국에 수출이 못 되거나 이런 리스크를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같이 일을 하는 협력사들의 ESG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공생을 할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새로운 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던 정부였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는 S, 소셜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셜 텍소노미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 텍소노미는 뭐냐면 이게 ESG에 각각 얼마나 맞는 활동이냐 OX로 표시하는 겁니다. 환경은요, 텍소노미 만들기가 쉬웠어요. 이 텍소노미가 텍소스랑 그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친 건데 노모스는 과학이고 텍소스는 분류입니다. 과학적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환경은 쉬워요. 우리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 갖다 놓으면. S는 이게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소수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지, 우리가 젠더 갈등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갈등으로 보든지 아니면 뭔가 경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OX가 굉장히 흐릿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 소셜 텍소노미를 만드는 걸 요번에 공약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소셜 텍소노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ESG가 아니고 이번 정부는 SEG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ESG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ESG를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다 명사로 안 썼을까? 예.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앞에 두 개는 형용사일까요?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엔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를 받으려면 환경의, 사회의, 지배구조의 이슈들을 잘 다뤄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G는 선행이 아니에요. 절대 ESG 착한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ESG를 절대 로맨틱하거나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ESG는요, 원래 유엔에서 이슈, 우리가 이슈 그러면 뭐죠? 골칫덩이죠. 굉장히 골칫덩이들을 유엔에서 잘 다루라고 기업들에게 조언했던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ESG는 골칫덩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ESG가 리스크냐, 규제냐 다 맞습니다. 예. ESG는 무슨 행복한 무슨 공통선이 아니에요. ESG는 골칫덩이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기업들에게, 재무 투자자들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슈들을 잘 다뤄야만 재무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ESG는 절대 아름다운 요소가 아닙니다. 자, ESG 얘기하면 꼭 지속가능 발전 얘기가 나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1987년에 또 유엔이 얘기를 했어요. 왜 유엔이 1987년부터 쭉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엔이 이제 지금 다시 신냉전 시대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유엔이 마땅히 뭐 할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냉전이 붕괴되면서 인류의 공존, 공영에 대해서 아젠다를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때 나온 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뭐냐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거를 당기거나 뺏거나 훔쳐 쓰지 말고 알아서 발전하는 겁니다. 예. 제 후배의 경험담처럼 자기가 열심히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놨는데 아버지가 피자 시켜 먹자고 저금통을 깼대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예. CEO들은 매번 자기가 사장일 때 해야 되는 게 뭐죠? 자기 재임 시절에 알아서 회사를 더 발전시켜 놓는 거죠. 그래야지 후임이 와서 회사가 계속 발전하겠죠. 늘 회사는 숙명이 하나 있죠. 기업은 창업주보다 기업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지속 가능해야 돼요. 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거 뺏어 쓰거나 망치지 말고 그냥 좀 각 세대에서 알아서 살아라. 이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유엔입니다. 유엔은 17가지 목표로 지속가능하려면 인류가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하해서 빈곤해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얼핏 보고 지속가능 발전은 되게 로맨틱하고 뭔가 인류가 우주 평화, 지구 평화를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17가지 목표를 보시면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혁신, 경제성장도 있습니다. 이게 뭐 돈 없이 어떻게 인류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ESG는 뭐냐?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ESG는 돈을 버시는 겁니다. 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돈을 못 버시면 E고 S고 G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돈을 버셔야 됩니다. Doing good by doing well. 먼저 well, 돈을 버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 일단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모범생 되는 게 ESG입니다. 자, 이 미래 세대가 살게끔 현재 세대가 뺏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그러면 제일 신경이 쓰일까요?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BTS가 유엔 가서 우리 유엔 간다는 건 알겠는데 저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예. 지속가능 발전 얘기하고 옵니다. 그래도 유엔은 양에 안 찬 거죠. 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걸 좀 대한민국에 누군가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ESG 홍보대사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이돌이지만 동시에 다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살게, 잘 살게 현재 세대가 좀 지구 기온도 좀 원래대로 돌려놓고 탄소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달라. 사실 이게 ESG의 과속 문제도 지금 요즘 제기되죠. 그냥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막 될 것 같았더니 이번에 메탄 얘기도 나오고요. 플라스틱,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1인당 배출량이 세계 3위입니다.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저 플라스틱을 얼마나 버릴까요? 연간 88kg를 버립니다. 사람 하나 버리는 거죠. 예. 뭐 끝이 없어요. ESG 과속이. 지금 콜라 값이 오른다죠? 예. 탄소가 부족해서, 예. 가스가 부족해서 콜라나 맥주를 못 만들 수도 있대요. 탄산수도 그렇고요. 어쨌든 ESG가 가져온 지금 과속이 있고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독일 같은 데는 지금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 원씩 나오죠. 아마 올겨울에는 유럽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게 ESG로 막 몰리니까 그게 과속이 걸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리고 사실 ESG는 돈 얘기인데 돈 얘기를 꺼내놓기가 좀 그랬고, 또 이 ESG 얘기가 나오니까 정작 스텝이 좀 꼬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왔어요. 바로 NGO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탐욕스럽게 돈을 벌 때 NGO는 견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한테 우등생이 되고 모범생이 되라니까 회사들이 적어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NGO는 스탠스가 애매해진 거죠. 예. 지금 ESG는 이렇게 우리의 경영 환경을 마구마구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경 이코노미에서 ESG는 왜 중요해졌을까?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게 매경 이코노미가 작년 1월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 환경, 그 다음에 평판, MZ세대, 이게 매경 이코노미가 얘기한 5가지 ESG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자, 우선 해외 투자 유치. 이게 ESG가 투자자들이 얘기한 거라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2018년부터 ESG 얘기를 주구장창합니다. ESG를 해라. 이해관계자를 존중해라. 그 사람이 움직이는 자산이 1경원입니다. 1경원. 우리나라의 국내 GDP가 연간 2,000조 원이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우리나라 5개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유니버설 오너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국가의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이 ESG를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리고 실제로 ESG를 안 하면 이 레리 핑크가 넣었던 돈도 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전에서 회수해 가고 막 그랬죠. 삼성에서도 돈 빼가고 막 이랬죠. 이 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니버설 오너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ESG를 엄청 해요. 그랬더니 레리 핑크가 올해 이런 편지를 발표합니다. ESG 내가 얘기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기업은 역시 돈을 벌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 기업의 장기 수익성이 ESG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해관계자 중요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이 돈을 벌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요, 서브프라임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자본가입니다. 이 사람이 ESG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ESG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ESG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급증했죠. BBC가 중요하게 ESG를 만들었다. 블랙락, 그 다음에 바이든, 얼마 전에 했던 바이든, 엄청난 친환경주의자의 그린 뉴딜로 미국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코로나가 뭐 ESG를 중요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이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간 얘기가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왔어요. 지금 4차는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제 5차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5차 산업혁명이 바로 나오면서 제 생각엔 ESG와 결합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급증됐는데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이 급증됐을까요? 우리가 짧은 날씨를 기상이라고 하고요, 긴 날씨를 기후라고 합니다. 왜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을까요? 옛날에도 날씨는 안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기후가 안 좋다고 ESG에 신경을 써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전엔 날씨가 나쁘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어요. 근데 기상과학이 발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나 인공위성을 막 쏘고 보니까 인류가 너무 석탄을 떼는구나. 그럼 석탄을 덜 떼면 날씨가 좋아지겠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관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찾아내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은 ESG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ESG가 그냥 이렇게 지나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ESG가 중요해진 이유가 앞으로 덜 중요해질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돈을 버는 건 여전히 주주예요. 주주인데 주주가 이해관계자들을 자본으로 좀 생각하고 잘 대하라는 거죠.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해관계자 하는데 이해관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영어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크는 말뚝입니다. 서부시대에 말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내 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땅을 밝히려고 말뚝을 막았죠. 네. 자, 이 말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무언가 내가 이 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께도 다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요. 여러분들 회사에도 있고요. 우리 회사 또는 나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거나 나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계시죠? 뭐 쫓기는 가족도 있죠. 네. 뭐 싸움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일도 그날 잘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 또 누가 있을까요? 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또 내 성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직원도 있을 거죠. 그죠? 예. 뭐 내가 밥 사주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든 조카도 있을 겁니다.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내 성과에 영향을 끼치거나 내 성과에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경영을 하라는 게 레리 핑크의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안 없어집니다. 기상과학 더 발전하겠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평판입니다. 매경 이코노미가 얘기한 것처럼. 자, 평판은 뭘까요? 평판은 사회적 기억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셜 메모리. 그래서 평판은 브랜드랑 다릅니다. 평판은 회수가 안 돼요. 네. 평판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평판이 나빠지면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회적 기억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어때? 그 회사 어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평판이에요. 브랜드는 냈다가 안 좋으면 접으면 되고 버전 2 붙여서 다시 출시하면 돼요. 약간 포장 바꿔서. 평판은 안 돼요. 내가 안 좋은 평판을 내가 회수한다고 나 어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두고 봐야지 이러고 있죠. 예. 동시에 심상입니다.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우리는 평판을 한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지. 깔끔한 거 심상이에요. 그 사람 사람 좋지. 인성입니다. 소셜 메모리죠.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 평판의 중요성을 이제까지 잘 몰랐죠. 사실 이 책도 뭐 몇 쇄 안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평판이 그동안은 별로 우리나라 분들이 신경을 쓰면서도 신경을 안 썼던 되게 모순된 요소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거 되게 궁금해하고 뒷담화 되게 궁금해하는데 한편 누가 뭐라 그러던데? 그러면 평판이 평가와 판단의 준말인데 몰라. 뭐 나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래. 뭐 노래방 가서 맨 끝에 제 선배님들은 다 마이웨이 부르고 끝났어요. 나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평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평판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눈 뜨시면 여러분 별 찍다 끝나시죠? 다 사람들이 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비스 만족하셨습니까? 댓글 보고 식당 가고 댓글 보고 호텔 예약합니다. 그죠? 예. 자, 이게 SNS가 엄청 발전을 한 거죠. 1940년에 TV가 나왔는데 1992년에 52년 만에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가진 힘이 안 중요했어요. 근데 구글이라고 1998년에 그냥 홈페이지 자체에 박스만 하나 있는 검색 엔진이 나옵니다. 광고도 안 붙어요. 구글에서 그냥 찾아보세요. 막 찾아보세요. 이 회사 저 회사 어떤지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SNS로 기업의 정보가 마구마구 퍼집니다.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 됩니다. 눈. 여러분들 하루에 나가시면 CCTV에 몇 번 찍히실까요? 우리나라 평균이 120번 찍힌대요. 120번. 그렇게 많이 찍힐까? 건물 뭐 이런데 지나가는 차 블랙박스에 제일 많이 찍힌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 좋은 뉴스 막 퍼지고 안타깝게도 전쟁 소식도 거의 생중계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초접점 사회죠. 이런 러시아에 비즈니스 했던 데들이 막 다 철수하고 이런 게 왜 그럴까요? 평판의 문제죠.
돈이 되지만 평판이 나빠지니까. 두 번째, 이제 이 SNS로 행동주의들이 생겨납니다. 이젠 그냥 못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서야지. 주주들도 나섭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오고요. 막 우리가 주총 시즌이 되면 누가 이번에 반대표 던질 것 같아서 기업이 긴장한다. 그런 게 다 행동주의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모임, 무엇을 싫어하는 모임이 막 생기고요. 언어 감수성이 엄청 발전을 하죠. 그런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예. 요즘 기자분들은 절름발이나 외눈박이 이런 용어 안 쓰죠. 예, 다 차별적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Z세대. Z세대가 하루에 이 드래그 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4km인가 그렇대요. 예, 우리 드래그 하는 것도 길이로 환산이 되잖아요. 예, 뭐 4km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 Z세대는 드래그 세대입니다. 계속 내려서 정보를 봐요. 근데 Z세대가 왜 이렇게 공정세대가 됐을까? Z세대는 공정한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엔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회사 시험에 불합격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플루언서. 예, 인플로이와 인플루언서가 합쳐진 겁니다. 예, 이제는 직원들이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블라인드나 각종 앱에 회사 얘기도 올리고요. 뭐 이러면서 불공정한 걸 제일 못 참습니다. 왜? 불공정하면 그게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세대, 매경 이코노믹에 의한 MZ세대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착한 가게 얘기도 나오고 돈으로 혼줄도 내고 물건을 안 사주면 보이콧, 사주면 바이콧. 그리고 이렇게 막 플렉스도 하고 내가 가진 신념을 미닝아웃도 합니다. 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ESG를 어렵게 설명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장표도 한 100장 뭐 문제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만드는 표, 뭐 세계 공시지표, 또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ESG 관련법, ESG에 관련된 법은 수백 개거든요. 뭐 소송의 위험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ESG ETF에 투자하면 돈을 얼마나 버나, 또 환경학자가 오시면 우리 지구가 곧 물에 잠긴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ESG에 대해서 70권의 책을 사서 더 공부를 하시기 전에 맥락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드플레이라고 아주 유명한 락밴드가 있죠. 여기는 우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투어를 하겠다. 자, 여러분 순회 공연, 월드 투어라는 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투어입니다. 투어. 예. 투어는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사람은 돌아다니면 탄소를 배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콜드플레이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올해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댄스 플로어, 그러니까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 보고 신이 나면 우리가 바닥을 구르잖아요. 그걸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공연 때 쓰겠대요. 또 그냥 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처럼 쫙 갖다 놓고 신이 나면 스피닝을 더 하는 거죠. 자전거를 막 돌려서 그 에너지로 또 공연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비행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어는 다 탄소를 배출합니다. 순회 공연할 때 비행기, 이거 저항공 원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지상에서도 저항공 원료 쓰고, 또 중요한 거는 될 수 있으면 현지 장비를 쓰겠대요. 왜냐하면 유명한 밴드 같은 경우는 다 자기가 장비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 버스니 트럭이니 다 운송비고, 뭐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탄소를 배출하니까 될 수 있으면 현지 장비를 쓰겠대요. 무대도 대나무로 만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LED 이거 손목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이것도 뭐 옥수수 같은 걸로 만들고 회수해서 소독해서 다시 나눠주고 재활용하겠대요. 우리 막 그런 공연장이나 야구장 가면 이거 많이들 파시잖아요. 이거 회수해서 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ESG를 갖고 우리가 평판, 브랜드, 마케팅 이런 데 쓰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좋은 일은 자꾸 알리셔야 됩니다. 자꾸 알리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ESG를 잘하고 있다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아모레 퍼시픽인가 거기 사부에 쓴 것 같은데 제가 ESG를 마케팅에 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겠지만 기업은 계속 코스트 센터가 되면 더 이상 돈을 안 씁니다. 예. 프로핏 센터가 돼야지 기업은 돈을 씁니다. ESG가 프로핏 센터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ESG를 마케팅 부서에서 맡는 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린워싱이라는 걸 하니까. 친환경을 안 하면서 환경을 하는 척 하는 거죠. 친환경 담배 이런 거 다 그린워싱이죠. 저도 담배를 오래 폈지만 담배는 친환경일 수가 없거든요. 뜬금없이 내추럴 이런 것도 다 그린워싱이죠. 우리나라도 천연 화장품에 천연이라는 단어에 정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천연 화장품, 유기농, 뭐가 유기농인데 일단 그런 게 다 그린워싱입니다. 자, 이 Who Cares Wins라는 먼저 관심 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유엔의 보고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이 ESG를 잘 다루면 앞으로 평판이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되게 좋을 거다. 그러니까 잘 해라. 이미 20여 년 전에 유엔은 ESG를 투자자들한테 투자도 받고 브랜드나 레퓨테이션에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ESG는 결국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동시에 지속 가능하게 인류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해야 되죠. 이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 자전거고요. 가운데 페달이 ESG입니다. 전 ASG도 될 수 있고요. BSG도 될 수 있고요. 우리 페달 오래되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ESG가 절대 오래간다는 게 아니고 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은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계속 지속 가능하고 싶고 또 이제는 주주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나한테 영향을 받는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 등과 다 합심해서 회사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ESG입니다. 이건 제가 썼던 책에서 이 슈어라고 모델을 제시한 건데요. 뭐든지 발전을 하려면 일단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 하지? 그래, 목표가 몇 등이지? 이거부터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까? 공부를 잘하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고 그 성적표 갖고 평가를 받으면 상도 받고 하죠. 지금 ESG는 이 평가, 그 컨설팅의 생태계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제는 ESG 전문가를 찾는 게요, ESG 비전문가를 찾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나라는 ESG 활동을 기업들이 해왔었어요. 이건 슈어 차트고요. 자, 전경련이 조사를 했어요. 2020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기업 191개 기업이 ESG, CSR, 사회공헌을 얼마 썼을까? 2조 6,123억을 썼습니다. 한 기업당 137억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137억짜리 기업의 CSR 생각나시는 분? 와, 그 기업 100억 써서 나 거기 생각나요. 하는 회사 있으세요? 네.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썼는데 왜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137억이나 썼는데 회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사랑의 열매 1년에 몇십억씩 넣는데 그래도 정말 군데군데 다 넣는데 아무도 137억짜리 사회공헌 활동을 기억을 못합니다. 기업이 뭐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건 뭐 있지? 글쎄, LG 의인상? 뭐 이 정도죠. 그죠? 137억짜리 사회공헌 활동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ESG는요,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가 돈 벌면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딴 데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ESG는 한정된 자원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 효율화와 최적화의 차이를 아시죠? 효율화는 돈을 더 벌면 효율적인 겁니다. 더 많이 생산하면. 최적화는 그게 아니에요. 덜 생산해도 우리 회사가 생각할 때, 기업인이 생각할 때 가치 규범이 들어가면 최적화입니다. 자, 빵이 5사람에게 빵을 나눠줄 때 한 사람한테 60개 주고 4명한테 10개 주는 거는 효율화죠. 최적화는요, 한 사람한테 30개 주고 4명한테 15개씩 주면 최적화입니다. 한 사람이 60개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총 개수는 후자, 최적화의 경우엔 90개밖에 안 돼요. 그게 최적화입니다. ESG는 계속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갑자기 NGO처럼 뭐 선행을 하고 막 복간 다 드러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ESG로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라는 거죠. 술 만드는 회사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첫 번째, 건강 해치죠. 개인의 건강. 두 번째, 뭐가 문제죠? 가정폭력, 주폭. 세 번째, 음주운전이에요.
하이네켄이 광고를 하나 올렸더니 청소년 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광고 음주운전 조장한다. 하이네켄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만든 문제가 뭐지? 음주운전이구나. 그래,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리자. 역발상이죠. 그래서 하이네켄은 어떻게 했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많은 이유를 테크놀로지, 이노비아 테크놀로지랑 컨설팅 회사랑 상의를 했더니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이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원래 술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권유를 해서 한 잔, 두 잔 먹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술을 따로 팔면 되겠다.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술을 안 팔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술을 팔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에 바를 개조합니다. 문에 들어가면요. 저 끝에 테이블이 우리 일행이가 앉을 자리예요. 차키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쪽 복도로 갑니다. 비알코올 음료 사고요. 서비스 안주 받고 저기 가서 앉습니다. 네. 술 마실 사람은 여기서 술 사가서 저 끝에 테이블에 앉습니다. 병은요. 하이네켄 병 똑같아요. 둘이 건배도 하고요. 기분 좋게 먹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동선을 달리하는 거죠. 동선을. 또 스탬프도 나눠줍니다. 그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술 그만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네켄은 여러 가지 국리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방지합니다. 회사가 만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네. 여러분 137억짜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나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죠. 네. 휴지 만드는 회사가 나무 심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직관적이고 회사한테 필요한 ESG 활동이죠. 우리 어디 놀러 가면 꼭 써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 자기가 치우자. 그것만 해도 쓰레기는 없어지죠. 예. ESG는 그런 겁니다. 그럼 하이네켄은 그렇게 수익이 주는데 뭐하러 이런 걸 했을까? 술 파는 회사는 늘 압력이 많습니다. 로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평판이 좋아진 겁니다. 돈이 덜 들어가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보니까 맥주 말고 자꾸 딴 걸 찾아요. 저알코올이나 무알코올. 하이네켄이 고민을 한 거죠. 우리도 저알코올이나 무알코올을 만들자. 그걸 만들어 팔자.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그래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의 저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를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하이네켄에서는 저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를 잘 팔고 음주운전도 방지하고 되게 좋은 회사가 돼 있죠. 그죠? 예. 이게 ESG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더십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장 좋은 ESG는 뭐예요? 회사가 돈을 벌면서 하는 와중에 만드는 문제를 회사가 해결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내일 당장 ESG 하시고 싶으시면 직원들 모아서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문제 좀 여기 써보라고 하세요. 다들 모여서 맨날 돈 버는 것만 쓰잖아요. 만들고 있는 문제를 쓰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 좋은 일로 바꿔서 치환해서 이걸 돈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게 ESG 2.0입니다. 자, 리더가 이제 ESG 감수성이 없다. 이게 ESG 리더십인 거죠. 예. 여러분 이제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릴라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저 회사가 전 세계 파스타 재료율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가족 회사라서 구이도 바릴라 회장의 4대 회장입니다. 하루는 조그만 라디오 방송국에 그 MC가 묻습니다. 사회자가. 왜 근데 회장님은 그 바릴라라는 회사는 동성애 광고는 안 합니까? 동성애자들 가족 관련 광고는. 동성애자들도 가족이 있는데 바릴라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이란 말이죠.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애들이 있는 거. 그게 집이지 그 외엔 집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난리가 났죠. 예. 그때 또 우리의 경쟁사 베르톨리는 얼른 광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차별 없어요. 우리 거 사서 드세요. 자, 바릴라는 이 인터뷰가 2013년이었는데요. 늘 실적은 다음에 반영되죠. 사실 당기 순이익이 0.7%, 0.9%로 떨어지는 건 회사가 문 닫기 직전인 거죠. 바릴라 회장이 막 SNS 나가서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엄청 사과를 합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 전 직원한테 무지개 팔찌 나눠주고 다 차고 다니게 했어요. 성소수자 무시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인권그룹에서 뭐 그래도 좀 애를 쓰셨네요 하고 점수를 주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저 바릴라란 그룹은 동성애 혐오 기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 기업을 혐오해 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광고가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포장을 바꾸는 겁니다. 예, 바릴라는 포장을 바꿨어요. 한정판이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성 두 분이 파스타 드시고 있는 거예요. 밑에도 여성 두 분이 파스타 드시고 있고요. 우리는 동성애자 가족을 포용합니다. 아예 포장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게 2018년 일인데 2019년에 블룸버그에서 뭐 이제는 좀 국가적 금지로 턴어라운드 했다. 바릴라 봐줄만 하다. 이렇게 해서 CEO의 말 한마디, CEO의 이 부족한 인식이 회사를 거의 문 닫게 할 뻔했다가 회생시켰죠. 사실 이동안 그 바릴라가 쓴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ESG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돈 버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과 기술에 관한 얘기예요. 절대 이게 선행이 아닙니다. 좋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ESG는 투자자, 서브프라임으로 떼돈을 번 레리 핑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랑 EU가 ESG 얘기 막 해요. 왜 할까요? 중국 제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중국을 제끼려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왜? 환경 쪽에선 무조건 중국이 제꼈으니까요. 예. 미국이랑 EU가 서로 ESG 얘기를 하고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ESG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ESG는요, 이코노미,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ESG는 무조건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센서빌리티, 감수성이 있으셔야 돼요. 예. 이게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리더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문제되지 않을까? 내가 했던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사춘기, 소녀처럼 감수성이 풍부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굿 리더십이에요. 왜? 거버넌스로 바뀐 이유는 리더십이 결국 인바이러먼털과 소셜을 끌고 간다고 봤기 때문에 거버넌스로 바뀐 거였거든요. ESG 기업은 착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시면 이 가로축이 기업의 이익입니다. 가로축이. 세로축이 사회적 이익이고요. 기업의 이익은 무지 높은데 사회적 이익은 무지 낮은 거.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기업의 이익은 무지 높은데 사회적 이익은 마이너스 심지어. 극단적인 예지만 조폭들이 그렇죠. 조폭. 조폭. 이익이 엄청 높죠. 사회적으로는 없어져야 되죠. 사회적으로 돈도 못 벌고 기업에도 돈도 못 번 기업은 멍청한 기업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ESG를 기업의 이익을 좀 포기해도 사회적 이익이 높아지면 그게 ESG 기업이다. 그걸 착한 기업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요, 국가, 정부나 NGO가 하는 겁니다. 정부도 하면 안 되죠. 정부도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야죠. 그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죠. ESG를 하려면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은 좀 포기하고 사회적 수익을 높이면 내가 돈 더 내줄게 이러겠어요? 여러분, 임팩트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끼치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임팩트도 투자예요. 임팩트 투자자들도요, 딱 나눕니다. 자기 주머니를. 임팩트 투자자들은 돈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눠요. 이거는 임팩트 투자, 적어도 시장 수익률은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도네이션, 기부. 이건 그냥 주는 거. 이렇게 나누죠. 임팩트 투자하면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은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도네이션은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그건 CSR이죠. 자, 우리는 ESG 기업은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ESG가 된 겁니다. ESG는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스마트해져서 돈을 버는 게 ESG입니다. Doing good by doing well. 우동생이 모범생까지 되는 겁니다. 그게 ESG입니다. 그래서 ESG는 굉장히 긴장된 요소예요. 이게 뭐 좋은 일하고 ESG 잘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선행하고 상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2025년이 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들이 공시를 하거든요. 지금은요, 지속가능 보고서가 그냥 약속도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 해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좋은 얘기 다 써놔도 돼요. 얼마 전에
SK E&S라는 회사가 소송이 걸렸죠. 기호솔루션이라는 데서. 왜? SK E&S가 비전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뭐 친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랬더니 기호솔루션이 저거는 절대 택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허위 광고다. 네. 그게 이제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면 법적인 약속이거든요. 제 생각엔 아마 지금 지속가능 보고서보다 더 축소될 거예요. 네, 기업들이. 지금은 막 약속하죠. 네. 근데 그때 되면 오히려 법적인 약속이니까 못 지키면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더 위축될 겁니다. 네. 아니, 옥석이 가려지겠죠. ESG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사회적 수익도 올리고 기업의 이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 그게 B콥이라는 겁니다. B콥. 예. Benefit Corporation. 기업이나 사회에 다 수익을 주는 온통 수익만 주는 회사. 이걸 우리가 B콥이라고 하죠. 미국에 이제 베네핏 기업법이 있어요. 이 베네핏 기업으로 애초부터 설립을 하면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영진이 약간 사회적 이익이 조금 손해봐도 기업의 수익이 손해봐도 사회적 수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도 배임이 안 돼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회사 이익을 해치면서 뭔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의 의사결정을 하면 배임이 돼요. 아니 빵을 100개 만드는 게 최고지 왜 30개에 15개씩 4개에서 90개밖에 안 만듭니까? 이게 배임이죠. 근데 베네핏 기업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있죠. 자, 이 베네핏 기업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회사인데 마크 베니오프라고 이 사람은 엄청난 기부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회사는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마크 베니오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과 선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더라. 둘 다 되더라. 진짜 엄청난 회사거든요. 또 회사도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 사용된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저 세일즈포스는요. 이 마크 베니오프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이 좋고 나쁜 게 어딨냐. 사람이 좋고 나쁜 거지. 자, 세일즈포스는 교육기관 같은 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막 나눠줘요. 절대 기술을 제공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어딜까요? 무기회사입니다. 무기회사에는 기술을 제공 안 해요. 네. 그러면서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평판 엄청 좋죠. 네. 뭐 3, 4위, 2, 3위 이 정도입니다. 자, 제가 좀 이제 그 강의를 빨리 끌어왔는데요. 한번 그 ESG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라서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SG는 원래 이슈들이었습니다.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는 이슈가 아닙니다. 규제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거 뻥입니다. 원래 유엔에서부터 ESG는 골칫덩이고 이 골칫덩이들을 잘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거 뺏어 쓰거나 당겨 쓰거나 훔쳐 쓰지 말라. 그래야지 계속 잘 지구가 굴러간다라고 나왔던 개념입니다. ESG가 중요해진 이유는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ESG 잘해야지 내가 돈 대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ESG에 또 몰빵을 하니까 얼마 전에 발표했죠. 실제로 ESG 반대표도 던졌어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걸 왜 그렇게 속뜻을 몰라. 이해관계자를 잘 돌봐서 기업이 돈을 벌라는 거지. 예? 그러라는 거지 그게 지금 뭐 회사가 좋은 일 해라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기업의 목적을 엄청 강조합니다. 오늘 슬라이드에는 없었지만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5가지 목적을 발표했죠. 우리는 공급자, 고객, 투자자, 뭐 정부 또 누가 있었죠? 등등 5가지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해서 협력사, 우리는 이렇게 기업을 운영합니다. 기업의 목적을 발표했죠. 그거를 흉내낸 게 오늘 발표된 ERT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는 5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RT를 발표한 거죠. 미국의 BRT를 본따서. 근데 제가 볼 땐 BRT랑 ERT는 좀 달라요. 기업의 목적은요.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쓰는 겁니다.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잘해주려고 기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업원에게 잘해주려고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오늘 ERT는 약간 트위스트 돼서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더라고요. 약간 과제처럼 돼 있던데 어쨌든 레리 핑크는 기업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과학의 발전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고요. 평판이 중요해졌고요. SNS로 막 퍼날르면서 행동주의가 나오고 MZ세대는 그 콜드플레이처럼 투어를 하나 해도 ESG를 내세우는 그런 그룹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돈을 쓰고요. 돈줄도 내고요. 예. 그러면서 평판이 중요해지면서 ESG가 엄청 강화됐습니다. 근데 리더가 ESG에 둔하면 자칫하면 바릴라 같은 큰 실수를 하죠. ESG는 회사가 만든 문제 중에서 돈이 될 만한 치환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버는 겁니다. 그 큰 공장들 중에 그런 데 있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너무 폐기물을 잘 처리를 해서 아예 그걸 따로 생산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ESG입니다. 회사가 만들고 있는 문제부터 써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치킨집, 큰 치킨집 프랜차이즈 회장님은 본인이 만드는 문제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늘 회사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치킨집은 퇴직금 띄어먹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고심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ESG는 이슈들이고요. 이 이슈들을 해결하려면 곳간에서 인심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이 괴짜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회사를 2개 갖고 있죠. 스페이스X랑. 근데 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일까요?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전기차로는 매년 8천억씩 적자를 봐요. 전기차 만들어서 적자를 봐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들 기업의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아시죠? 당신 기업이 앞으로 올해 뱉는 탄소 배출권은 80이야. 80까지는 뱉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딴 회사 가서 사오세요. 철강 기업들은 대부분 탄소 배출권을 사오죠. 줄일 그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까. 근데 이 테슬라는요, 탄소 배출권 80 받으면 한 5밖에 안 쓰고요. 75는 팔아요. 그게 1년에 1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8천억 아까 전기차 적자 중에 8천억 메꾸고요. 매년 8천억씩 흑자를 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 회사입니다. 돈이 나오는 게 그 회사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보니까 ESG 리더십도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기 스타링크 인공위성도 쓰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ESG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게 우리나라도 신평사들이 지금 ESG 평가들을 하시죠. 그 외에도 몇 개 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ESG를 평가해서 등급 매겨서 또 등급 매긴 것 같고 또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고 테슬라도 이 일론 머스크도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S&P 지수에서 ESG 지수에서 테슬라가 빠졌어요. 그렇게 담담할 것 같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트위터. ESG 등급은 말이 안 돼. 자기 뺐다고 저렇게 썼죠. 이 말은 뭐냐? 여전히 테슬라도 ESG 등급을 신경 쓴다는 얘기죠. 자, ESG란 뭐냐? 여러분들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면 맨발로 꽉꽉 누르면 빨래가 깨끗해집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발도 깨끗해집니다. ESG는 그겁니다. ESG는 절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ESG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나쁘게 버는 게 나쁜 거죠. 돈을 잘 벌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리더십도 기르고 그러면서 회사가 돈을 벌라는 거죠. ESG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소수주주 보호 등등 이사회 제도가 쭉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기업 행태라고 하죠. 기업 행태라고 합니다. Corporate Behavior.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GAPJIL을 구글에 치시면 나와요. 갑질이라고. 네. GAPJIL.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심각한 ESG 위배 요소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갖춘다는 것도 ESG 마인드를 갖고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ESG를 절대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하는 거 아니고요. 돈 버는 겁니다. ESG 뛰어난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기술도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산을 많이 다녀서 건강한 건지 건강해서 산을 많이 다닌 건지, 예? 돈이 많아서 ESG를 잘하는 건지 ESG를 해서 돈을 버는 건지. ESG를 잘해서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데이터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누구도 ESG로 돈 벌었다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2018년부터 ESG 얘기가 나왔거든요. 학자들은 이 데이터 기간이 10년은 넘어야 돼요. 지금 한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ESG가 얘기 나온 게. 거기에 결정타가 있어요. 데이터는 평온한 환경에서 쌓여야지 희석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한 3년 우리가 코로나로 보내갖고 도대체 ESG가 돈을 벌어주는지 안 벌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ESG가 가져다주는 효과들은 확실히 알죠. 평판 효과, 좋은 직원들이 오고요. 투자자들이 좀 낮게 돈을 제공해 주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집니다. 또 뭐 소비자들에게 갓땡땡 뭐 이런 이름이 붙어서 기업이 선택을 더 받고요. 그래서 현재는 ESG가 돈을 벌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등생을 넘어서 모범생이 되면 장기적인 수익을 안겨다 줄 거다. 이런 신념으로 기업들이 ESG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고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오늘 제가 1시간가량 말씀드렸죠. 예. 제 말씀 다 들으셨으면 이 책 사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